어니스트 해밍웨이 장편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 제3부 31. 물결이 빠르면 강물 속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오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짧은 시간인 것 같기도 하다. 강물은 차가웠고 많이 불어나 있었다. 물이 불어오르면서 강둑에서 떠내려온 갖가지 잡동사니들이 실려갔다. 묵직한 나무 토막을 하나 잡아 매달렸으니 운이 좋았던 셈이다. 나는 나무 위에 턱을 올려놓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며 두 손으로 붙잡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물 속에 있었다. 손에 쥐가 날까 두려워 어서 강기슭에 닿기만을 바랐다. 나는 기다란 곡선을 그리며 강물을 떠내려갔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강변에 우거진 덤불숲이 보였다. 바로 앞이 덤불로 덮인 서민터라 물살이 그 기슭 쪽으로 휘었다. 군화와 군복을 벗어버리고 기슭으로 헤엄쳐갈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 기슭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나 맨발로 올라가면 아주 난처해질 것 같았던 것이다. 어떻게든 메스트레까지 가야 했으니 강기슭은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지고 다시 다가왔다. 떠내려가는 속도가 좀 느려졌다. 강 기슭이 코앞이었다. 버드나무 덤불의 잔 가지들까지 보일 정도였다. 나무 토막이 천천히 커브를 그리자 기슭은 이내 내 뒤에 놓였다. 소용돌이에 들어선 것이다. 몸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이제 아주 가까워진 기슭을 보고 한 팔을 나무 토막에서 뗀 채 양발로 세게 물을 차 헤엄치면서 나무를 강기슭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조금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 곧 소용돌이 밖으로 벗어나 하류로 밀려갈까봐 겁이 났다. 나는 다시 한 팔로만 매달린 채 두 다리를 나무 토막 가장자리까지 바싹 끌어당긴 다음 뒤로 힘껏 차면서 강 기슭 쪽으로 향했다. 덤불이 눈앞까지 다가왔다. 그러나 가속을 붙여 온 힘을 다해 헤엄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토막은 물결에 휩쓸려 기슭에서 멀어졌다. 군화 때문에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물속에서 두 발을 계속 차며 강 기슭 쪽으로 붙으려 애썼다. 이제 기슭은 눈앞에 있었다. 나는 무거운 군화를 신은 양발로 물을 힘껏 차면서 헤엄을 쳤고 마침내 강 기슭의 버드나무 가지에 단단히 매달릴 수 있었다. 힘이 빠져 몸을 끌어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익사할 위험은 없었다.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익사하지는 않겠지.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느라 배와 가슴에 허기와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나뭇가지를 붙잡은 채 힘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 고통이 잦아들자 버드나무 숲으로 몸을 끌어올려 팔로 덤불을 끌어안고 두 손으로는 가지를 단단히 쥔 다음 다시 숨을 몰아 쉬었다. 이윽고 기어나와 덤불을 헤치고 강둑에 올라섰다. 날이 어렴풋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강기슭에 드러누워 강물 소리와 빗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나는 일어나 강둑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라티나사까지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었다. 이곳은 산비토 맞은편일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앞쪽에 강이 흘러드는 도랑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다. 지금까지는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도랑 가장자리 덤불 옆에 앉아 군화를 벗어 안에 든 물을 비웠다. 상의를 벗어 서류가 든 지갑을 꺼내고 안주머니에서 물에 흠뻑 젖은 돈을 꺼낸 다음 옷을 비틀어 짰다. 이어 바지를 벗어서 짜고 셔츠와 네이도 마저 짰다. 나는 손바닥으로 몸을 두드리고 문지른 다음 다시 옷을 입었다. 군무는 잃어버리고 없었다. 상의를 입기 전에는 소매에서 별 모양을 뜯어 돈과 함께 안주머니에 넣었다. 돈은 젖었지만 쓸만했다. 지폐를 세어보니 3,000리라에 얼마쯤 더 있었다. 옷이 축축하고 끈적끈적해서 나는 양팔을 번갈아 두드리며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했다. 털로 짠 내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몸을 움직이면 감기에는 걸리지 않을 것 같았다. 권총은 다리 앞 도로에서 헌병에게 빼앗긴 터라 권총 짐만 상의 안에 숨겼다. 망토도 없는데 비 내리는 날씨가 너무 추웠다. 나는 운하의 뚝을 걷기 시작했다. 한낮이었다. 주위는 비에 젖어 나지막하고 음산해 보였다. 들판도 헐벗고 젖어 있었다. 저 멀리 평원에 솟아오른 종루가 보였다.
나는 도로로 나갔다. 앞에서 분대 하나가 길을 따라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느릿느릿 걸었다. 그들은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기관총 분대였다. 나는 계속 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날 나는 베네치아 평원을 횡단했다. 낮은 지대였는데 비가 내리자 훨씬 더 평탄해 보였다. 바다 쪽에는 소금기 많은 습지뿐 길은 거의 없었다. 모든 도로가 하구를 따라 바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원을 건너려면 운하 옆길을 따라가야 했다. 나는 북에서 남으로 이 지역을 가로질렀다. 2개의 철로와 많은 길들을 지나자 마침내 늪지와 나란히 달리는 철로로 이어지는 작은 길의 끝이 나왔다. 베네치아를 출발하여 트리에스테까지 운행하는 간선 철로로 높고 단단한 철뚝에 견고한 바닥을 갖춘 복선 궤도였다. 선로를 따라 조금 내려간 곳에 간이 정거장이 있는데 보초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위쪽에는 늪으로 흐르는 냇물에 다리가 걸려 있었다. 그 다리도 보초가 지키고 있었다. 아까 북쪽으로 들판을 횡단하면서 나는 이 철로로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주변이 평탄한 평야라 멀리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기차는 포르투그로아로에서 오는 것 같았다. 나는 보초들을 살핀 후 철길과 나란하게 드러누워 철로 양쪽을 둘러보았다. 다리에 서 있던 보초가 내가 누운 쪽으로 몇 발짝 다가왔지만 이내 돌아서서 다리로 가버렸다. 나는 심한 공복감을 느끼면서 계속 누운 채 열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아까 보아둔 열차는 대단히 길었고 기관차가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그런 속도라면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 기대를 거의 접을 때쯤 기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똑바로 다가오는 기관차의 모습이 눈앞에서 서서히 커졌다. 나는 다리에 서 있는 보초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지만 다행히 철로 반대편이었다. 열차가 지날 때는 시야가 가려질 것이다. 나는 점점 가까워지는 기관차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차량이 많이 달려 있어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열차에도 경비병들이 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지만 시야 밖에 있어서 알아낼 수 없었다. 이제 기관차는 내가 누운 곳에 거의 다다랐다. 평지였는데도 내가 있는 곳 바로 앞까지 푹푹 연기를 내뿜으며 헐떡거렸다. 기관사가 지나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벌떡 일어나 차량들 옆으로 바싹 붙어섰다. 설사 다리에 경비병이 보더라도 철길에 서 있으면 별로 의심을 받지 않을 것이다. 지붕 덮인 화물칸 몇 량이 지나갔다. 이어 흔히 곤돌라라고 하는 지붕 없이 캔버스 천만 덮은 낮은 화물 차량이 다가왔다. 나는 곤돌라가 거의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날려 꽁무니의 손잡이를 꽉 붙잡고 차량에 매달렸다. 그런 다음 곧바로 곤돌라와 그 뒤에 연결된 키높고 지붕 덮인 화물차 사이로 기어들어갔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손잡이에 매달린 채 발을 차량 연결기 위에 올려놓고 몸을 낮추어 웅크렸다. 열차는 이제 다리 맞은편에 거의 다다랐다. 그때 보초병이 떠올랐다. 열차가 지나갈 때 그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린 병사였고 철모는 그의 머리에 너무 컸다. 내가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자 그는 시선을 돌렸다. 내가 열차에서 뭔가 일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으리라. 기차가 다리를 건넜다. 보초병은 여전히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지나가는 차량들을 지켜보았다. 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허리를 굽혀 차량의 캔버스 천을 어떻게 묶었는지 살펴보았다. 바닥의 고리 끄트머리에 밧줄이 묶여 있었다. 나는 칼을 꺼내 밧줄을 자르고 팔을 안으로 밀어넣었다. 비를 맞아 뻣뻣해진 캔버스 천 안쪽에서 딱딱한 것이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화물 차량에 경비병이 타고 있었지만 그는 앞쪽만 쳐다보았다. 나는 손잡이를 놓고서 캔버스 천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때 이마에 뭔가 쿵 하고 세게 부딪혔다. 얼굴에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개의치 않고 안쪽으로 기어들어가 납작 엎드렸다. 그런 다음 몸을 돌려서 캔버스 천을 다시 묶었다. 나는 대포들과 함께 캔버스 천 안쪽에 있었다. 깨끗한 오일과 윤활유 냄새가 풍겼다. 나는 드러누운 채 캔버스 천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철로를 달리면서 덜컹거리는 바퀴 소리를 들으며
캔버스천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으로 대포를 구경했다. 대포에도 캔버스천이 덮여 있었다. 제3군에서 전방으로 보내는 것들이리라. 이마에 혹이 커다랗게 부풀어 올랐지만 가만히 들어 누워 있자니 피는 저절로 멎었다. 나는 상처 주위에 말라붙은 피딱지를 떼어냈다. 상처는 별것 아니었다. 손수건은 없었지만 손가락으로 더듬어 캔버스천에서 떨어지는 빗물로 피가 말라붙은 곳을 씻은 다음 우돛 소매로 깨끗이 닦아냈다. 의심스러운 꼴로 보일 수는 없었다. 또한 메스트레에 도착하기 전에 화물차에서 빠져나가야 했다. 그곳에 도착하면 대포의 상태를 정성스레 점검할 테니 그들에겐 대포가 부족했다. 대포에 대한 거라면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배가 고파 미칠 지경이었다. 32. 지붕 없는 화물차의 캔버스천 아래서 대포를 옆에 두고 누워있자니 온몸이 젖어 추운 데다 배가 너무 고팠다. 마침내 나는 몸을 뒤집어 배를 깔고서 양팔에 머리를 얹은 채 엎드렸다. 무릎은 뻣뻣했지만 꽤 만족스럽게 움직였다. 발렌티니 박사가 멋지게 수술해 준 것이다. 퇴각하면서 걸어온 절반의 길과 헤엄쳐 벗어난 탈리아멘토 강의 일부 구간에서 나는 그의 무릎에 신세를 졌다. 이 무릎은 그의 무릎이었다. 또 다른 무릎만이 온전한 내 것이었다. 의사들이 몸에 손을 대면 그것은 이미 자신의 몸이 아니니까. 하지만 머리는 내 것이고 배도 내 것이다. 배가 몹시 고팠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머리도 내 것이지만 사용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기억하기 위한 것. 그나마도 많이 기억하지 못했다. 캐서린이 떠올랐다. 하지만 캐서린을 만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녀를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약간만 상상해 보는 건 괜찮겠지. 덜컹거리며 느릿느릿 달리는 열차와 캔버스천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과 더불어 열차 바닥에 캐서린과 함께 누워있다고 상상하기로 했다. 그녀와 너무 오래 헤어져 있었다. 생각하는 대신 상상하고 싶었으나 그러기에는 화물차 바닥이 너무 딱딱했다. 그뿐인가? 옷은 젖어있고 바닥은 조금씩 흔들렸다. 열차 안은 쓸쓸하고 고독했다. 상상 속에서 아내를 맞이하기에는 내 옷이 너무 축축하고 지붕 없는 열차 바닥이 너무 초라했다. 그래, 캔버스천 아래서 대포와 함께 있는 게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해도 지붕 없는 열차의 바닥이나 캔버스천을 뒤집어 쓴 대포나 바셀린을 칠한 금속 냄새나 비가 새어 들어오는 화물차의 캔버스천 같은 것들을 사랑할 수는 없지. 너는 여기에 함께 있다고 상상하기조차 미안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너는 이제 아주 분명하고 냉정하게, 아니 냉정이 아니라 분명하고 공허하게 알 수 있어. 너는 한 나라의 군대가 후퇴하고 다른 나라의 군대가 전진하는 현장에 배를 깔고 엎드린 채 그 공허함을 목격했지. 석 대의 앰뷸런스와 3명의 부하를 잃었어. 마치 백화점에서 불이 나 상품을 모조리 잃은 매장 책임자처럼. 하지만 여기에는 보험도 없어. 너는 이제 그 일에서 벗어났어. 아무런 의무도 없지. 늘 써오던 사투리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재가 발생한 뒤에 매장 책임자를 총살하려 든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백화점이 다시 문을 열어도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직업을 찾겠지. 경찰이 그를 체포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래, 너는 바로 그 매장 책임자 같은 신세야. 이런 상상은 이제 그만두자. 나의 분노는 그동안의 의무감과 함께 강물에 씻겨 사라졌다. 헌병이 내 멱살을 잡았을 때 의무감은 이미 사라졌다. 나는 겉모습에 그리 신경을 쓰는 성격이 아니지만 군복만큼은 벗어버리고 싶었다. 이미 군복의 별을 떼어냈다. 그러나 그건 편의상 그런 것이다. 이건 명예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들에게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과는 거래가 끝났을 뿐이다. 나는 그들 모두의 행운을 바랐다. 좋은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침착한 사람들, 섬세한 사람들. 그들은 행운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이 빌어먹을 열차가 어서 빨리 메스트레에 도착했으면. 그러면 이런 생각 따윈 그만두고 식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정말로 생각을 멈추고 싶었다.
피아니는 내가 헌병에게 총살당했다고 보고할 것이다. 헌병들은 총살한 자의 호주머니를 뒤져 서류를 압수했다. 내 서류는 결코 발견되지 않겠지. 익사한 것으로 처리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들이 미국에 뭐라고 보고할지 궁금했다. 부상으로 인한 전사나 뭐 그럴듯한 이유를 대겠지. 맙소사, 엄청나게 배가 고프군. 식당의 그 사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리날디는? 아마 프로데노네로 퇴각했겠지? 훨씬 더 후방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말이다. 글쎄, 이제 그와는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만나지 않겠지. 그 생활은 끝났다. 리날디는 매독에 걸리지 않았을 거야. 어쨌든 제때 손을 쓰면 매독도 심각한 병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에겐 걱정거리겠지. 나도 그 병에 걸렸다면 걱정했을 것이다. 누구든 마찬가지리라. 나는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먹도록 만들어진 존재였다. 아, 정말 그래. 먹고 마시고 캐서린과 함께 잠들고 싶다. 오늘 밤에. 아니, 그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일 밤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침대 시트에서 잘 수 있겠지. 이제 그녀와 함께가 아니라면 어디에도 가지 않으리라. 아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겠지. 캐서린도 나를 따라가고 싶어 하겠지. 그녀는 그럴 것이다. 언제 떠나야 할까?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였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는 누운 채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갈 곳은 많았다.